김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류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해볼 이야기가 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이런 뉴스인데요. 삼성전자 노조, 원래 이게 삼성그룹은 선대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부터 쭉 노조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관리의 삼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노조 내 눈에, 탄압도 계속했었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만은 안 된다라고 천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경영 방침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출범했네요. 예, 뭐 지난해부터 이제 뭐 소규모 노조는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제 한국노총 같은 이제 상급단체 대형 노조가 생기는 거는 삼성 역사상 처음이죠.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다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이었죠. 예.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양산분 회장이었던 이제 여무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이. 네. 저희 뭐 노동조합 제가 오래 하면서 삼성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예. 일단은 출범은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왜 민주노총이 아니고 한국노총이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 민주노총도 삼성전자 조직화에 위해서 노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부터 삼성의 노조 설립은 워낙 긴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알 수 없을 뿐이고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설립 의지를 가진 분들을 먼저 찾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삼성전자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만든 노동조합이 이제 제4노조인데요. 예. 앞서 만들어진 세계 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지금 조합원 수의 변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우리 한국노총 금속노래 산하 노동조합이 제4노조지만 상급단체와 함께 만든 최초의 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지금 얼마쯤 되죠? 조합원 수는 삼성의 노무관리 특성상 저희가 공개는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조가 출범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건 아니다. 아무리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직도 그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신가 보네요. 삼성의 노무관리 특성상 조합원 명단이 유출되면 과거에는 엄청난 뭐 협박, 회유 이런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최근에 삼성이 그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회사 임원들이 처벌받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그 부당노동행위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과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대비해서 다양한 대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노총 삼성전자 지부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저희가 일요일날 설립된 노동조합의 정식 명칭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입니다. 아, 금속노련에. 예. 저희 금속노련은 산별 형태가 아니라서 지부 이렇게 불려지지 않고 개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아직 걱정은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삼성이 지금 출퇴근 시에 홍보물 하나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방식의 하여튼 출퇴근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입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좀 활동 그리고 또 다양한 최근에 발달한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조합원들하고 만나 나갈 계획입니다. 예. 혹시 뭐 회사에서 또 다른 뭐 탄압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언론에도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제보뿐만 아니라 우리 금속노련 나아가선 한국노총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었고요. 자, 인터뷰 들어봤는데 글쎄요. 삼성이 공식 노조 출범 결정을 한 배경에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배경이 있는 건 맞죠. 예,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예. 배경이 있는 건 맞는데 일단 뭐 노조 출범 시도를 뭐 앞서 수차례 해왔고 그리고 또 이번 그 노조 출범도 그 배경에 뭐 물론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특히나 최근에 그 2011년 6월부터 18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3월까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이제 검찰이 징역 3년형을 하기도 했던 그런 배경들도 물론 고려될 수는 있지만 뭐 노조는 노조 자체로 순수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병철 회장의 유언이죠. 노조는 안 된다. 또 하나 있다고 하던데 몇 명 실현하지 마라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삼성의 경영방침은 경영방침이고 노동조합 설립은 법에 근거된 거고 보호된 예. 건데 노동자들이 그걸 하겠다는 걸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노조 와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설립하는데 좀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 지금 김준영 사무처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여전히 좀 불안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삼성이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립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립이 예. 된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리고 이 앞서 지금 이미 설립된 이제 어용노조라고 불리우는 그 노조도 어쨌거나 소수긴 하지만 뭐 그들이 그렇다고 뭐 법에 위반된 그런 단체라고 보기는 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용노조라는 이름이 좀 붙여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협의도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예. 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했죠. 혐의가 무려 14개에 달하는데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간쪽에서는 혐의가 무려 14개 정도면은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재판 갈 곳 없다. 뭐 이런 식이고. 예, 15개죠. 예. 15개입니까? 예, 앞서 기소된 것까지 합치면 예. 15개가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검찰이 이것저것 다 해서 그냥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이렇게 썼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아직도 양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장 15개 혐의 중에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사모펀드 관련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단 전체적인 공소장의 분량이라고 하죠. 분량 중에 이제 할애한 정도를 보면은 검찰은 아무래도 자녀 입시 문제를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좀 준 게 보여요. 예. 그리고 어차피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분야 같은 경우는 총 3분야입니다. 자녀 입시 부정, 사모펀드, 그다음에 증거인멸 의혹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좀 하나 추가가 됐죠.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인데 예.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은 이제 차명거래를 정경심 교수가 했다는 건데 그 차명거래를 한 시기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 지명된 이후까지 예. 기간이 포함이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과의 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검찰이 보고 있는 그림에서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 범죄 혐의 이제 적시된 그 혐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법률 용어로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행위는 하나인데 그 적용되는 법 조항은 이제 2개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그것으로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적용된 법 조항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 그리고 업무방해죄 이 2개는 사실상 하나의 행위인데 적용 법조가 2개라는 특성이 있고 또 하나 그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그리고 이제 사기죄 이 2가지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10월에 그 2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이 2가지 그 법률이 이제 적용이 된 것이거든요. 예. 일단은 쪼개기로 그 공소장을 기재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노력을 했던 흔적은 좀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예.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 일각에서는 예. 이게 투망식 기소다. 하나라도 걸려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소장 보면 그 WFM 13만 주 매입에 관계해서 예. 미공개 정보를 정경심 이용해서 매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인데 그것도 미공개 정보로 그렇죠. 할 수 있을까? 사실 시점을 저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예.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2018년 1월 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재성 공시가 난 시점은 2017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입니다.
이미 났던 건데 이제 이걸 미공개 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된 내용을. 예. 이제 그 부분이 좀 논란거리고 또 하나가 그 차익을 실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2억 8천 정도 이제 수익을 봤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실현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공소장에. 사실 지금도 그 주식을 팔지 못했어요. 예. 근데 WFM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 폐지 중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당이득을 2억 8천 취했다고 하는데 안 팔았다고요. 예. 안 팔았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그러니까 공소장에 쓸 수가 있느냐. 미실현이 그러니까 가장 고점의 주가를 적용을 해서 그때 팔았다면 이 정도 이익을 봤다. 라고 해서 뭐 저도 범죄들 중에는 예. 가끔 이제 위헌범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위헌범. 시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위험 상황이 충분히 그러니까 예견 가능한 예. 정도 상황에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 다만 이제 실현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위헌범으로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 공소장에서도 지금 거기다 각주를 달아놨거든요. 예, 각주가 달려 있어요. 장애 매수한 주식은 계속 보유하여 미실현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예. 각주를 달아놓은 자체가 검찰에서도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재판이 좀 상당히 좀 전 개인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예. 관심 좀 갑니다. 그래요. 재판 결과를 또 지켜보죠. 예. 또 하나 지금 정경심 교수의 동생, 또 오촌 조카, 딸 전부 다 공범으로 지금 공소장에 적시돼 있죠. 예. 조 전 장관은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도 공범이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아직 공범의 가능성을 놓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의 뭐 소환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검찰이 다시 또 입장을 정리를 할 겁니다. 특히나 그 2017년 7월부터 9월이면은 그 민정수석 재직 당시거든요. 그 당시에 그 차명 금융거래가 있었고 그와 같은 그 금융거래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과 같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예. 아마도 추정컨대 그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만약에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묻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은 조 전 장관을 부를 것이다.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두 분 다. 예. 네, 뭐 본인도 예견하고 이미 SNS상에 그 본인의 심경을 밝힌 글을 올리기도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조 전 장관의 소환 임박했다. 예. 이것도 벌써 한 달째 나오는 얘기 같은데 계속 임박했다고.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수사의 진도가. 예. 그래요. 예, 지켜보죠. 이제 뭐 재판이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다른 얘기 해봅시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간호사가 학대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달 20일이었죠. 부산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21일 날 태어나기로 돼 있었는데 전날인 20일 날 돌연 무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제 후송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CCTV를 봤더니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가 이 신생아를 굉장히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11일 날 부산 경찰이 이제 병원장과 해당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아동학대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됐어요. 저 영상 신생아니까. 보자마자. 네. 그럼요. 이거 신생아 저 주변에 물론 저는 아직 이렇게 신생아를 제가 예.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친구 집에 가서 갓 태어난 아기 이 목 부분 받치지 않고 들었다가 제수씨들한테 엄청 혼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목 부위를 잡고 정말 내동댕이를 쳤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예. 충분히 이 정도 그 가격 행위로 인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충분히 것이다. 충분히 인지하고 했던 행위다라고 저는 그래요.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진짜 신생하면 이게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럼요. 그런 아이를 집어 던졌으니까. 근데 이게 CCTV로 찍혔으니까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예. CCTV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병원은 처음에는 자기네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거든요. 아하. 그나마 CCTV가 나오고 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입건까지 갈 수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CCTV 나오기 전에 병원에서 한 얘기 들으면 좀 황당해요. 보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간호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신생아의 그 골절, 여기 지금 앞서 말씀을 아직 드리진 못했는데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골절은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흔들림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 측에서요? 병원 측에서. 처음에. 아. 그런데 CCTV 내용을 보니까 그 맨 마지막으로 부모가 그 왔다 간 이후에 그 2시간 CCTV 분량이 없어져 있었어요. 예. 사라진 그 2시간. 그 2시간 동안에 행위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밝혀졌고. 그럼 고의적으로 폐기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런 지금 정황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예. 한다면 사실 혐의는 더 가중돼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지금 간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는데 기각된 이유는 뭡니까?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청구를 했는데 예.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일단 기각했습니다. 아니 그 CCTV도 2시간이 사라졌었다며요? 예, 그랬는데. 근데 이제 드러났으니 이미 드러났으니.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죄죠. 증거인멸죄. 또 하나의 죄고 저는 사실 그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살펴보는 요건들 중에 물론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범죄 중대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단순한 과실치사상 혐의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건 범죄 중대성 측면에서 영장 기각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해당 병원이 폐원 절차에 돌입했고 당연히 뭐 간호사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 중이고 하니까 병원과 간호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겠죠.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불이익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첫 재판이 열렸다고요? 예, 오늘에 사실 2017년에 이미 소송은 제기가 됐었는데 2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이 당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재판인데요. 이날 재판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대리인만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원고 측 대리인도 출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당 500만 원의 배상금을 기본으로 책정을 한 이후에 예. 추가 재판 진행 결과를 통해서 배상 금액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피고 측은 뭐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법무부입니까? 예,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 상대로. 정부입니까? 예.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뭐 피고 측에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요? 이제 재판 당일은 오늘 아마 좀 형식적인 절차들이 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좀 주목할 부분은 이 원고 측의 김필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민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사실 앞서 진행됐었던 형사 재판에서 수사 기록이 가장 좀 절실하거든요. 예. 원고 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그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즉 이제 뭐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피의자의 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민사 사건의 원고 측의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그 법원을 통해서 소송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검찰에다가 과거 형사 사건에서 있었던 좀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검찰청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불이익에 대한 증거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과거에 저도 뭐 몇 번 당했는데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날 윗선에 지시를 하면서 나오지 말랍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증거를 어떻게 잡냐고요. 그러니까 유형의 증거가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사실 위자료로만 일단은 손해배상액을 청구 취지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위자료도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청구 취지에다 500만 원을 써놓고 그 이후에 어떤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진행되려면 앞서 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가 선행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잡아내려면 그 수사 기록을 봐야지만 이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2년 전에 시작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소송이 첫 재판이 이렇게 지금이나 됐습니까? 오래 걸렸죠? 일단 원고 측 대리는 이제 소극적 태도로 재판이 지연됐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이런 사건은 보통 좀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밝혔고, 오래 걸리죠. 저도 참
속 터지는 경우가 여러 번 많은데요. 지금 저 진행하고 있는 저 코롱 인포사 사건도 아직 첫 변론기일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재판부에다가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내면서 이거 끊임없이 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변론기일 지정해달라. 지금 원고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입증도 물 건너간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기일을 지정해달라라는 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우에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1년이 아니고 뭐 2년, 3년 뭐 세월아 내월아 합니다. 원고 측의 불만은 2년이나 지연됐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될 관계 기관들이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더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과거 원세훈 사건도 그렇고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 판결도. 엄청 오래 걸렸죠. 그런데 뭐 최근에 그 CJ 장남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빠르게 1심 결과가 나와버렸고. 그래서 이 법원에 대한 불신 스스로가 쌓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어쨌든 이 소송이 이제 첫 재판이니까 이것도 결과가 나오려면 또 한참 기다리겠네요. 한 2년 보십시오. 2년. 앞으로 2년 더. 특히 민사가 되니까 이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